한미 관세 협상 시한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 협상단은 최종 협상안에 가다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은 국익을 가장 먼저 내세워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와 관련한 내용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관세 얘기해 보겠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 시한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일단 일본과 EU가 각각 이제 상호 관세를 15%에서 협상을 타결한 상황인데 우리는 이제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잖아요. 우리는 좀 어떻게 전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우선 일본이라든가 지금 EU도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것들이 약간 가이드라인으로 작용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을 좀 해보고요. 아마 그보다 못하게 된 협상 결과를 들고 오면 국민들께서도 그렇고 야당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또 논쟁을 또 불러일으키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나마 미국에서 지금 필요로 하고 있는 조선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오늘인가요? 이재용 삼성 부회장께서 예, 또 오늘. 출국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반도체 관련해서도 또 여러 가지 또 진행될 수 있는 뒷받침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미국이 필요한 것들은 주면서 우리의 손해는 최소화하는 특히나 농축산물과 관련된 것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또 이 반응을 하는 만큼 그러한 부분들은 또 피해를 좀 최소화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농산물 개방, 대미 투자 규모 등 정말 관심 사안들이 많은데 이 막바지 협상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지금의 이 협상 타결을 어떻게 좀 예상을 하세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스코틀랜드에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관세 협상이 체결될 나라들의 관세율은 15%에서 20% 사이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일본과 EU가 15%에서 협상을 마무리 지었는데 네. 만약에 우리나라가 협상 과정에서 15%보다 플러스 알파의 관세율을 적용받게 된다면 이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통상 정책에서 대참사라고 할 만한 평가가 나올 겁니다. 그동안 미국 조야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정책과 관련한 우려가 있었는데 이런 우려들이 만약에 이거 15% 플러스 알파로 결정될 경우에 그 우려가 걱정보다 훨씬 더 크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거의 그 정부의 명운을 걸다시피 하고 15%를 지켜내야 할 겁니다. 아마 예. 이 과정에서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것 우리 정부로서는 상당히 고심스러울 수밖에 없겠지만 받아들일 만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농산물 시장, 특히 쌀 수입 시장의 개방폭 확대라든가 30개월 원령 이상의 소고기 추가 개방. 이 30개월 원령 이상의 그 소고기를 수입하지 않는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몇 개 안 됩니다. 러시아, 벨라루스, 우리나라 정도만 여전히 30개월 원령 이상 소고기를 수입하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미국이 굉장히 강도 높게 요구할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15%를 과연 지켜낼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이번 통상 협상의 가장 관건이 되겠죠. 꼭 이제 15%뿐만 아니라 지금 일본의 경우는 5,500억 달러인가요? 거의 760조에 달하는 투자 네, 계획도 대미 투자 금액이.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도 지금 거의 4천억 불 얘기하고 있고 이게 거의 550조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것들을 그대로 그냥 얘기한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해줘야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주권 국가 대 주권 국가로서 했던 것이고 그리고 FTA도 결국에는 상호 정부끼리 협약을 맺고 다 양국의 국회 비준까지 받았던 사안이에요. 근데 일방적으로 이걸 이렇게 틀어버리는 것은 저는 이 국제 관계에서도 맞지 않고 또 동맹국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는 것도 대단히 좀 유감스럽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우리가 무조건 저 자세로 나가야 되는 건 아니다 이 말씀도 좀 드립니다. 예. 물론 우리가 협상 과정에서 저자세를 보일 필요는 없죠. 그러나 국제 질서, 특히 통상 환경에 있어서 엄혹한 국제 환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미국이 어느 때보다 강도 높게 시장 개방 요구하고 있고요. 협상 과정에서는 협상력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나라보다 큰 우위에 있는 건 사실이죠. 일본이 지금 5,500억 불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는데 약속을 했죠. 네. 지금 미국이 우리나라에 요구하고 있는 게 4천억 불이라고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일본과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 차이가 대략 2배 정도 차이 납니다. 근데 같은 규모의 투자를 우리 기업들이나 또는 정부가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어려운 주문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그 성과물을 갖고 오느냐 이것에 따라서
앞으로 그 국정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한 분기점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평가가 가능할 겁니다. 예. 최종 협상 과정에서 특히 이 쌀과 소고기 시장 얼마나 방어해낼 수 있을지 관건인데 계속해서 지켜봐야겠고요. 한편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했는데 생중계로 진행이 됐습니다. 참석자들이 이렇게 입장하는 장면부터 부처별 보고 그리고 토론하는 장면까지 다 생중계가 된 건 좀 역대 최초인데요. 이렇게 생중계 방식을 도입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일회성이 아니라 또 앞으로도 국무회의가 계속 생중계로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요? 저는 대단히 고무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사실은 어떻게 일이 진행되는가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주는 모습들을 통해서 아마 이견이 있었던 부분들이 정부 안에서 어떻게 토론되고 또 어떤 반대 논거들이 있는지 이것을 지켜보시는 국민들 입장은 이 그 토론하는 사람들의 어떤 일정 부분 감정을 이입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아 저게 왜 안 되는구나 저건 저렇게 하면 되네라고 해서 공감대 형성에 매우 유의미한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금 국민과의 대화도 계속 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뭐 가감 없이 모든 질문들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안 되는 건 안 된다. 그 자리에서 뭐 할 수 있는 것들은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러한 태도를 국민들 앞에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회성이지만 앞으로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니까 저는 여러 가지 갈등 사안들이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이것들을 해결해 나가는가 그것에 대한 하나의 약간 바로미터가 또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해봅니다. 예, 그러니까 정부가 논의하는 내용을 국민들에게 좀 투명하게 알리자라는 취지인데 이런 방식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국정 운영을 투명하게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과연 어느 정도 수준까지 국무회의를 이렇게 생중계 형식으로 공개할 수 있을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더 많은 숙고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일단 시범적으로 한번 공개를 했다고 하잖아요. 네. 이렇게 공개하기로 한 건 오늘 그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하고 싶었던 메시지들을 국민께 좀 전달하고 싶었던 것 아닌가 싶어요. 첫 번째는 산업 재해와 관련해서 이거 어떻게 줄여나가야 되는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굉장히 강도 높게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주문했습니다. 산재 사망 사고 당연히 줄이는 것이 우리 그 사회가 갖고 있는 당위적인 목표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대통령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 들고요. 또 하나는 국정홍보원이 국방일보를 만드는 과정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취임사 일부를 발췌했는데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것과 관련해서도 아마 대통령으로서는 국민들께 직접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저는 전체적인 국무회의 공개 상황을 보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지금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오늘 이 국무회의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 사망 사고가 난 기업들을 강하게 질타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고가 발생하는 거는 똑같은 방식으로 특히 사망하는 거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인데 이 예상할 수 있는 일들을 방어하지 않고 사고가 나는 거는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거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닙니까? 사람 목숨을 지키는 특공대다 이렇게 생각하고 네. 정말로 철저하게 단속해야 됩니다. 직을 걸겠습니다. 네, 진짜로. 이번에 이거 해가 상당 기간이 지나도 산재가 안 줄어들면 진짜 직을 거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봤는데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직을 걸어야 한다라고 당부를 하면서 또 이런 산업재해가 거듭 발생한 기업은 회생이 어려울 만큼의 엄벌과 제재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거듭 강조를 하긴 했습니다. 이 발언들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뭐 재해, 재난 뭐 이런 사고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은 그렇게 해도 별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넘기는 그런 관행들이 좀 존재했었던 거죠. 그래서 예. 이것을 확실하게 좀 끊어줄 필요가 있겠다. 이것은 한편으로 저렇게 회의를 공개함으로 인해서 정부가 갖고 있는 태도 그리고 의지 이런 것들을 만방에 보여주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 국민들께서 이것을 약속으로 인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더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고용노동부 장관도 그동안 기업인 출신이라든가 아니면 관료 출신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이 입각이 됐었는데 지금 노동자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기업과 이 노동자가
붙게 되면 당연히 기업 편을 들거나 기업에 약간 유리한 그런 이 결과들이 많이 도출이 됐었는데 노동자 출신의 장관이 세워졌기 때문에 이제는 기업의 입장이 아니라 물론 균형 있게 봐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약한 노동자의 눈으로 이런 사안들을 좀 추진하고 또 오늘 대통령께서 구체적으로는 근로감독관 얼마나 임명했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300명 지금 TO 다 채워가지고 임명했다고 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앞으로 매일매일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기업에서 이러한 일들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결국 노동자가 가야 되고요. 위험한 일에 결국 노동자가 가야 됩니다. 그런데 죽으러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저한의 안정장치는 국가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오늘의 회의는 굉장히 유의미했다 이렇게 봅니다. 결국 이제 포스코 ENC가 직접 이제 국민들 앞에 고개를 숙이기도 했는데 오늘 이 사안은 좀 어떻게 보셨는지요? 포스코 ENC에서 올해만 사망 사고가 4건이나 있었다고 하니까 현장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분명 챙겨볼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소년공 시절에 본인이 좀 다친 경우가 있잖아요. 아마 그런 경험 때문인지 산업 재해와 관련해서는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 인권, 안전 물론 챙겨야죠. 그러나 그것이 또 과잉 입법이나 과잉 규제로 인해서 기업 활동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경우는 없어야 할 겁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맨 처음에 도입됐을 때 이게 혹시 또 과잉 규제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잖아요. 저는 그래서 현장에서 노동자 인권, 안전 이런 문제를 잘 챙기는 교육과 장치들을 사전에 미리 마련하는 어떤 정부 측면에서의 계도 정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한편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거부권으로 막혔던 개혁 입법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노란봉투법 그리고 상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여야 입장 먼저 들어보고 와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7월 국회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에 막힌 민생개혁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는 여야 합의 없이 반시장 입법을 강행한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오롯이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네, 여당 주도로 해당 법안들이 상임위를 통과한 것을 두고서 국민의힘에서는 협치 정신을 거스른 일방적인 처리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민주당에서는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라는 계획인데 이렇게 여야 합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대선을 통해서 저희들이 공약했었던 것이고 이미 그 이전에 국회에서 2번이나 부결이 아니죠. 아예 거부권에 막혀가지고 통과를 못 시켰었던 것이고 그 전 대통령의 경우는 지금 국회에서 결정된 사안들이나 이런 것들을 사사건건 다 무시를 해왔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심판을 받은 것이고 그리고 이 대선 승리를 통해서 결국엔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러한 개혁 법안의 통과. 그 국회가 지지부진하게 뭐 이렇게 다수당을 몰아줬는데도 어떤 핑계를 대고 자꾸 못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히려 이 불편한 심기가 많이 느껴졌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어떤 생각을 그대로 읽고 당연히 가야 되는 길에 대해서 묵묵하게 간다. 그러나 그 과정에 있어서는 일방적으로 그냥 통과시킨 것이 아니고 대화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왔죠. 그리고 어찌됐건 대선의 결과를 통해서 이걸 민심을 좀 부응하는 당연히 그러한 노력들도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아직 그런 쪽으로 귀를 기울일 생각은 좀 없어 보여서 좀 안타깝다 이 말씀드립니다. 예, 민주당 측에서는 대화 노력을 했다고 했습니다만 국민의힘에서는 계속해서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민주당이 이 노동법 2조, 3조와 관련해서 빨리빨리 하려고 하는 것은 최근에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방침 때문일 겁니다. 이 대통령이 이 노란봉투법을 포함해서 노조법 2, 3조 빨리 해결하면 좋겠다라는 지침이 나가자마자 민주당이 기다렸다는 듯이 지금 상임위 다 통과시키고 오는 8월 4일이면은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시키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뭐 이 법안이 만들어지는 데는 8분 응선을 넘은 것이 아니라 이미 기정사실화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 당이 지적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귀 기울일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 윤석열 정부 시절에 사실 이것과 관련해서는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이에요. 왜 그러냐면 교섭권을 원청 업체까지 확대할 경우에 이것이 기업 활동을 굉장히
저해시킬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고요. 불법적인 파업에 대해서 노동자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파업을 일으킨 분들에 대해서 청구권을 가져야 하는데 그것도 제한하다 보면 결국에는 쟁의를 그러니까 파업이 더욱더 많아지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현장에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경제 8단체를 비롯해서 한국에 있는 유럽 상공회의소에서도 굉장한 우려를 표하고 있거든요. 이게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인 기준과 맞아야지 우리만 이렇게 친노조 성향의 정책으로 가서는 법안까지 만들어져서는 안 되겠죠. 이제 예. 원청의 책임과 관련돼서요.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원청이 책임 안 지는 나라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처럼 하청에다가 모든 걸 밀어놓고 거기에서 불러들일 수 있는 어떤 수익은 원청이 다 남겨먹고 그러니까 위험의 외주화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자체가 노동시장이 일단 비뚤어져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노동 환경은 악화되고 그것에 따라서 저항하려고 하니까 그건 또 엄청난 손해배상 폭탄으로 돌아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저항권도 당연히 신경을 써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만 이것이 선진국형으로 가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기업이 일방적으로 또 이게 여건이 좀 안 좋아지면 노동자들에게도 결국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조건을 담보를 해주면서도 이 성숙한 노사관계를 만들어가는 어떤 그러한 부분들도 당연히 정부에서는 신경 써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제 반론 짧게 듣고 다음 주에 넘어가겠습니다. 졸속 처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빨리 처리해달라고 국회에 요구하자마자, 그러니까 민주당이 요구하자마자 마치 지시를 기다렸다는 듯이 민주당이 야당과 일절 상의 없이 상임위 통과시키고 국회 본회의에도 바로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졸속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 졸속 입법에 따라서 기업 활동이 위축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각 당의 상황도 보겠습니다. 먼저 민주당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나선 정청래 박찬대 후보가 이른바 국민의힘 때리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선명성 경쟁을 계속하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 정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을 향해서 내란 우두머리 형량은 어차피 사형이나 무기징역이다라고 비판을 했고 또 박찬대 후보는 국민의힘의 권영세, 권성동, 이양수 의원을 고발하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 이제 민주당 당대표, 그러니까 전당대회가 이번 주말인데요. 네. 예, 지금 이 상황도 좀 어떻게 보계세요? 토요일이면 전당대회가 예. 열리잖아요. 이제 앞으로 두 후보가 남아있는 유권자들, 그러니까 권리당원과 대의원 또 일반 여론조사에 그 득표를 올릴 수 있는 시간이 3일밖에는 남지 않은 겁니다. 네. 그런데 이 전당대회가 가까이 올수록 두 사람이 밖에 있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상황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로 너무 활용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지금 뭐 정청래 후보나 박찬대 후보나 국민의힘과 관련해서 굉장히 그 날카로운 대립각을 세우는 게 아닌가 싶어서 아쉽습니다. 저는 어쨌든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이제 거대 여당의 대표가 될 텐데 네. 거대 여당의 대표가 되면 당연히 협치의 대상으로 제1야당이 국민의힘을 선택하게 될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아무리 지금 본인들의 선거가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강도 높게 상대 정당에 대해서 폄훼하는 것은 옳은 태도는 아니겠죠. 당대표가 되면 이제 협치의 대상이 될 텐데 이렇게 비판을 하는 게 옳지는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대선 때 어쨌든 40%를 넘게 받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국민들의 선택 이것은 존중받아야 되는데 국민의힘이 지금 반성과 성찰을 전혀 못하고 있고 오히려 극우정당화 이제 전한길 씨라든가 김계리 씨라든가 이런 분들과 훨씬 더 지금 친숙하게 되면서 윤허개인의 흐름이 굉장히 가팔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라면 이 여당의 전당대회에서 야당을 계속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하는 것은 역풍을 맞을 수도 있겠으나 지금 오히려 그런 반성과 뭐 사과 이런 태도가 지금 전제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아무런 역풍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국힘과 검찰 이 두 키워드는 완전히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동네 북이 된 상황이에요. 그렇게 때리면 때릴수록 지지층을 결집시킬 수 있는 요소로 또 작동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단순히 아쉽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시기보다는 이 당내에서 제대로 된 개혁과 혁신의 바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불러일으킬까 국민의힘 스스로가 그런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봅니다.
네, 끝으로 국민의힘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인적 쇄신을 둘러싸고 내홍을 겪고 있는데 3대 특검 수사가 범야권으로 확대되는 분위기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아직 특검 등 TF 구성은 아직이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TF 구성은 지금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 8월 22일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당대표가 취임을 하면 그때 이제 TF가 구성돼서 대응에 나서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하튼 우리 당 소속 국회의원 지금 5명이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당 분위기가 뒤숭숭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앞으로 또 내란 특검을 비롯해서 김건희 여사 관련한 특검에서 우리 당 소속 국회의원들에 대한 수사 범위가 더 확대될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란 특검과 관련해선 45명의 우리 당 소속 의원들이 한남동 관저에서 부당한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 반대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것까지 문제 삼아서 확대하려고 한다면 그 제1야당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게 되는 셈이 될 것 같아요. 사실 내란 특검이나 여러 특검이 탄생할 때부터 이런 식의 걱정들을 했던 겁니다. 정치적으로 굉장히 악용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광범위한 야당 의원들에 대한 수사는 절제돼야 한다. 물론 필요한 수사는 해야겠죠. 그러나 필요 이상의 정치 보복성으로 인식될 수 있을 정도의 광범위한 수사 범위 확대는 국민들께서도 좋은 시각으로 보지는 않을 겁니다. 예,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해야 될까요? 야당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좀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여기까지 이제 흘러오기까지 그 전에 윤석열 정부에서 스스로들이 좀 막았어야 될 일입니다. 민주당도 굉장히 많은 지적들을 해줬고 또 언론도 이러한 문제 지적들을 많이 해줬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그냥 아무 일 없다면서 지나갔고 또 검찰은 이런 것들을 다 무마시켜주면서 그냥 지나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후과를 지금 보고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이 3특검법에 연루되어 있는 의원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이실직고하고 본인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나와서 국민 앞에 사죄하고 바로 정계 은퇴하고 그래도 지금 그 정당이 살아날까 말까예요. 그런데 지금 완전히 윤어게인이니 뭐니 해가면서 지금 분위기를 이상한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아무리 정치 보복이라는 프레임으로 역공을 하려고 하더라도 그것이 국민들께서 공감해주지 않으실 거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상황까지 두 분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